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우크라이나에 인접해 있는 폴란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앞서서 24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G7, 나토 또 유럽 정상들과 차례로 만나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 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같은 서방 국가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 브릭스 국가, 이들이 서로 분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처음으로 소개한 개념으로 21세기 후반에 이들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었던 국가들이었는데요.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또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위상이 날로 커지면서 특히 러시아가 미국 위주의 세계 질서의 도전장을 내밀어 놓은 상황입니다. 인도가 루피와 루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러시아를 돕고 있고요. 또 중국과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중립 쪽에는 가깝지만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의 경제력이 앞으로 더 커진다면 미국이 이들을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의 GDP 규모와 이들 브릭스 국가들의 GDP 합산 규모는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장 또 월요일 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오늘 장을 이해할 주제 두 가지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2,700포인트의 벽, 국내 증시 전망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규 전문가, 이효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토마토 TV 시청자 여러분께는 지금 TV로 두 번째 인사 드리신다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열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많이 또 노력을 해서 열심히 뛰어서 또 좋은 정보들이나 또 좋은 투자 전략들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뭐 악재가 내성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전쟁 그리고 긴축 두 가지 거대 변수가 있는데 먼저 러시아발 대외 불확실성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신냉전 체제로 가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원자재 가격이 아직은 완전히 또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어쨌든 아직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변수, 시장의 영향력 전망해 주시죠.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 네, 사실 그 올 초만 해도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사실 이제 겁만 주고 사실 얻을 것만 얻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쟁 침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너무나 큰 영향이었고 사실 전쟁 이슈가 없었다면은 FOMC 회의가 끝나면서 사실 시장은 좀 본격적으로 좀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또 푸틴이 굉장히 좀 가변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시장의 움직임을 봐서는 어느 정도는 휴전에 무게를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시장 약세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2,500선도 한번 깨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증시 흐름 보면 그래도 2,600선을 방어하면서 최근에 이제 2,700선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전쟁 리스크가 역시나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 악재들은 좀 해소될 가능성은 크다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푸틴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길어질수록 사실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스위프트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길어진다라면 러시아도 부담이 될 거다. 또 자신의 입지 측면에서도 푸틴이
계속 끌고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은 해결이 되는 이슈로 좀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푸틴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물론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봐서는 시간이 갈수록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제 휴전이라든지 또 이런 전쟁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제재를 쉽게 풀 거냐라는 부분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과연 지금 이 러시아의 이런 그 구소련을 좀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과연 뭐 휴전이라든가 정전을 한다고 해서 쉽게 제재를 풀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유가의 상승세라든가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조금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발 악재가 터지면서 사실 시장에는 어디까지 논리가 전개됐냐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기차의 보급 속도 역시도 늦춰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런 자원 부국들이 서로 합심할 가능성도 제가 잠깐 오프닝 멘트에서 브릭스 국가들을 예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원 무기화가 되어가면서 과연 전쟁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앞으로 제재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이들의 대립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계시네요. 어쨌든 시장 차원에서는 여기에서 좀 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전쟁 리스크가 더 전개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2,600선은 지킨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네, 현재 뭐 일단은 이 전쟁 리스크라든가 이런 시장의 악재들이 반영이 됐었고요. 사실은 조금 더 반영이 된다면 저점을 깼어야 되는데 사실 저점을 지켜줬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사실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20% 이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했다. 펀더멘털적으로는 거의 저점 수준에 와 있다라는 인식들이 시장에 좀 이렇게 퍼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게 사실 3월 초만 해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한 5천억 원 이상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매수를 했던 적도 있죠. 지난주 주중에는 한 4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던 부분도 있고 오늘도 일단 매도긴 합니다만은 지난 3월 초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매도 강세는 좀 줄어들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이슈가 또 앞으로 미국과의 또 중국 그 대립 현상에서도 어떻게 이어질지 한 차례 그래도 홍콩 증시에서 또 한 번 중국의 기업들이 나스닥에서 퇴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또 파동을 겪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축에 대한 이슈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기준금리를 미국 연준에서 올리게 되면서 정말 전 세계가 주목을 했었던 3월 FOMC 회의였는데요.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는 사실 우리 증시에는 호재는 아니죠. 사실은 그 미국의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증시 측면에서는 사실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었던 이유는 사실 그동안 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 또 6회 이상 한다, 또 뭐 0.5bp를 한다,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뭐 금리 인상 자체가 사실 우리 증시에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올해 6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0.5bp 정도로 강하게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수준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이미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세가 심화될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에 FOMC 회의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다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죠. 근데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름값이 상당히 낮았었는데 이번 전쟁 리스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부분도 매스컴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 인플레이션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사실은 금리와 더불어 이제 금리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부분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작년에 또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조를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는 높은 레벨에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현재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 이 전쟁이란 부분이 사실은 빨리 종전이 돼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변동성을 가변적인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전쟁 상황을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언제 끝날지 또는 어떻게 될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앞선 주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에서 과연 이 제재를 쉽게 풀 거냐라는 부분도 또 변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당장 제재를 쉽게 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당분간은 고유가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원화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좀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서는 모습이죠. 103달러 선까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상승하면서 또 금요일장에 1.4%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유가, 또 환율, 이런 불확실성들,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모습을 기록해줬고요. 특히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바닥을 잡아주고, 그리고 공급망 차질 이슈가 있는 전기전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들은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부진 이어질까요?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사실 미국 증시도 반등을 했고 하기 때문에 네. 한 2,800선 정도는 좀 쉽게 월요일장에서 강하게 좀 움직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좀 여지없이 또 예측이 좀 2,700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네. 그런 모습이고 결국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시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지만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우리나라에 크게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막혀 있거든요. 지금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도 확인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가 좀 풀려야 된다라는 거를 뭐 같은 얘기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를 포함해서 좀 낙폭이 컸어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최근에는 하락 탄력이 좀 둔화되는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바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뭐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는, 사실 증시에서 가장 큰 재료가 많이 빠진 것이 또 재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반도체 기업들이나 2차전지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이미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큰 폭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언제 반등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승 탄력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증시가 지금 상당히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보인다라기보다는 간간히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형주들이 유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였던 그 연결고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100달러 선 아래에 딱 밀려 내려가니까 바로 대형주들이 화답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유가에도 민감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유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사실 이제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전쟁 리스크이기도 하고요. 또 물가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게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안정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소외받았던 사실 최근 증시 흐름에서 보면 테마주라든가 여러 섹터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실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별달리 반등을 못했거든요. 정말 소외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 경기 요소 또 지금 네. 말씀하신 유가에 따라서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다만 지금 하단은 좀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저점이 계속 체크되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좀 분할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은 어떤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이제 여러 지표들이 또 발표가 계속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기 지표들을 여러분이 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현재 당장은 좀 금리 부분, 또 원달러 환율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주가 상승에 있어서 경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지금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과거에 40%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30% 초반대까지 한 32% 정도 수준 31% 그렇죠. 예. 거기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룸이 많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 그러면 오히려 환율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좀 안정이 되거나 또 전쟁 리스크들이 좀 안정이 된다라면 수급은 분명히 대형주로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하향 돌파하는 원화 강세가 이어져야 외국인 수급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시장을 잘 받쳐주는 또 기대 심리도 있습니다. 바로 대선을 통과하면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또 대기업들의 투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들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종목별로 움직이는 순환매의 모멘텀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대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차기 정부 기대감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또 건설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시세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여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 부분은 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적이라든가 또는 이제 수주 부분, 이제 차기 정부가 또 어떤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좀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타 테마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부, 차기 정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부응을 시키겠다라고 일단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투자 차원에서는 눈에 띄는 점 있으세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좀 갇혀있지 않습니까? 네. 7만 원 그 언저리에서 그냥 갇혀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성장 동력으로 최근에 발표를 좀 했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최근에 또 주가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차기 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주뿐만 아니라 또 기업에서 발표한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삼성전자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메타버스 로봇 이런 4차 산업 부분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또 좋은 투자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차적인 기대감은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의 로봇과 메타버스 주목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수급적인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시면요.
3월 FMC 회의가 진행되기 한 달 전쯤이기도 하고 또 시장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가 시작됐던 시점이 2월 14일 제가 이날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6조 원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내리 팔았고요. 총 이제 6조 원 팔았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8,600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인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6조 4,500억 원 규모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 기간 지수 자체가 2,600선 초반 지지하고 또 2,700선 중반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개인의 이런 매수 전략 유효했다고 판단하실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응원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라든가 외국인 투자들이 사실은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흐름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방어를 하고 있고 또 장기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러한 부분은 사실 크게 전략적으로 본다면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겠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증시 또 전 세계 경제 성장률들은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가동했다고 하는 부분은 뭐 잘못된 전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제한돼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환율 부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의 시세 차익을 보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스탠스에서 매수 전략을 펴시는 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테마라든가 섹터 흐름들도 나오지만 사실 지금 많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성장주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렸던 부분이 역시 성장주기 때문에 성장주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지금 위치 자체가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서서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성장주에 대한 1차 관심은 플랫폼 쪽이세요? 배터리 쪽이세요? 지금으로 본다면 플랫폼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장을 해오다가 이런 독점,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독점에 대한 부분, 문제들, 제기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규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그러한 어떤 규제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주가 흐름에서 보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의 움직임을 보면 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전반적으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변수가 체크 포인트가 될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전쟁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가변적으로 계속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또한 협상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사실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중에는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입 지표라든가 또 주중에 보면은 주 후반이죠. 주 후반에 보면은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게 이제 발표가 돼요.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이제 50 이상이면 일단 경기가 호황이라고 하는 것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PMI 지수 같은 경우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 넘어오면서 60을 좀 하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다만 이건 양날의 칼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너무 호황이 되게 되면 사실 금리 인상을 또 자극할 수가 있고 또 너무 약하게 되면 사실 또 경기 회복에 대한 문제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 24일에 이제 이 통화 안정회의가 또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도 과연 우리나라의 금리 기조 이런 부분도 한번 언급이 있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최하단은 24일, 25일 정도에는 이제 EU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G7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독일이.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방문을 폴란드에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는 핵심적으로는 결국은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리스크가 완화됐을 때는 뭐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 지표들이 안정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좀 더 회복세를 보이는데 힘을 얻을 수 있겠다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어서 뭐 당장 이번 주에 해소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해서 또 이게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재 변동성에 명암 엇갈리는 관련주 투자 전략은 오늘 뭐 다시 사료주 쪽도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 랠리가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 당국 금감원에서 원자재 ETF, ETN에 대해서 투자 유의에 대해서 조치를 내리면서 이에 대한 배경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파생 상품에 가까운 ETF나 ETN 투자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유가 원자재가 굉장히 등락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관련된 원자재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ETF나 ETN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달 대비해서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한 200% 이상, 200% 가까이, 180% 이상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네. 크기 때문에 또 위기가 클수록 또 수익이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곧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레버리지라든가 또 어떤 그 움직임, 원자재 움직임의 한 2배나 3배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상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신에서 발행한 이제 인버스, 2X 니켈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1호 지금 상장 폐지 ETN이 될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투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인버스라는 상품 자체도 사실 파생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투자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이게 상장 폐지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ETF나 ETN의 그 중심이 되는 기초자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장 폐지된 ETN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니켈 선물 지수를 추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니켈 거기도 마찬가지로 2X 선물인데 그 지표 자체가 0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0이 되면 사실은 이 상품의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로가 되면서 지금 상장 폐지가 됐는데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투자 여러분들께서 일단 그런 부분,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니켈에만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지수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가 되는 파생상품인지 이걸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니켈이 50% 이상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인버스 2X 같은 경우는 제로가 되거든요.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50% 상승하면 반대로 50%가 하락이 돼야 되지만 2X이기 때문에 2배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50% 이상 상승이 되면 기초자산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잘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없어요. 이게 상장 폐지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초자산이 제로가 되면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뭐 마이너스까지 간 적도 있는데 이런 정말 근래 볼 수 없는 갑자기 이런 전쟁 리스크가 좀 발발했기 때문에 네.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익의 기회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충분히 그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시고 특히나 레버리지 상품들, 2X라든가 이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1호 상장 폐지 ETN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니켈 2X 선물, 대신 인버스 2X 니켈 선물 ETN인데요. 뿐만 아니라 뭐 앞서서 러시아 증시 자체가 멈춰서면서 또 러시아 ETF 역시도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마 상장 폐지가 될까? 뭐 엄연히 러시아라는 국가가 있고 그렇죠. 엄연히 뭐 니켈 가격이 진행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정반대로 가격 상승에 베팅을 했는데 급락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영에 수렴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혼돈의 이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생상품 투자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감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유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속에서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을 받았다가
또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일단 바닥은 잡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증시의 하락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 중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제 니켈 가격이 급등을 했죠. 이제 우리나라 이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소재가 니켈 아니겠습니까? 니켈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또 여러 리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특히나 이제 니켈이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전기차의 많은 부분이 이제 배터리에 이게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한다라는 거는 원가가 급등한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떤 그 악재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이차전지가 좀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역시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된다라면 이차전지주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역시나 반등할 요소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러한 전쟁 리스크는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원자재라든지 전쟁 리스크가 안정화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투자에 나서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계속 성장하는 산업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이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지금 보급률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차의 보급은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본다면 산업은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또 상승할 수 있는 분명한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나왔던 우려,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건 기후에 그칠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환경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이제 전쟁 리스크도 크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상기후라든가 또 환경 문제, 또 탄소 또 관련 법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그런 어떤 확산 속도 이제 클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지금 유가가 또 상승세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또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전기차의 매력도는 점점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 관련주 가운데서 철강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가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중국의 인프라 정책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EU 쪽에서 앞으로 탈러시아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강화하게 됐을 때 관련해서 뭐 철강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대미 수출 쿼터제에서 이 수출 물량 제한 조치 내용을 전면적인 재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세부 요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하면서 뭐 이건 사실 큰 뭐 변수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철강주가 일단 상승을 최근에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봅니다. 철강주가 올라가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철강제 가격이 굉장히 급등. 아까 니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비철 금속들, 뭐 아연이라든가 구리라든가 또 니켈, 리튬 이런 부분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거냐라는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거는 이제 역시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연관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틀려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강주의 상승에도 좀 일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철강주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 올라가기보다는 그 여타 종목들, 비철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굉장히 등락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 최근에 철강주의 흐름은 조금 이제 비철금속 강세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서 앵커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그 대미 수출 협상 부분들 이런 부분도 역시 이제 호재로 물론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철광석 가격이라든가 철 스크랩 가격 비용이 증가하면서 판가도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연 가격이라든가 또 후판 가격이라든가 강관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철강주들의 메리트를 좀 올려지게 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철강제가 들어가는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가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방 산업들이 좋은 흐름으로 가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에 나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비철금속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등락이 크거든요. 투자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실제 시세를 보시면 등락이 굉장히 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가가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유연탄 가격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철 스크랩 가격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락 요소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등락을 잘 활용해서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주셨네요. 워런 버핏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IT 금융주 비중이 제일 높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에너지 회사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1조 8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워렌 버핏 같은 큰 대가분들은 사실은 뭐 보는 팩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굉장히 지분을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유가 강세에 베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죠. 사실 지금 유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 또 전쟁 리스크도 커지고 있고 사실 유가가 심하게 예상하는 곳은 뭐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버핏의 투자는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 유가가 강세를 지속할 거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사실은 이 투자뿐만 아니라 경기 부분, 미국의 어떤 증시 상승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는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강세기 때문에 네. 버핏이 좋은 투자를 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유가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보면은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투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잉여의 현금 흐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많이 쌓여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버핏은 아마 체크를 하고 투자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유가 강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크게 유가 상승을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유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핏의 투자처럼 이렇게 뭐 모멘텀적인 차원도 있지만 현금 흐름 차원에서도 좀 긍정적이고 유리해 보이는 그런 기업들 찾아내 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식품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악재 요소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비용 증가가 되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곡물 가격들, 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대두유라든가 이런 게 좀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큰 밀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수출 금지를 예, 연말까지 하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맞습니다. 또 러시아는 6월 말까지 이렇게 일단 금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그 식품업계 같은 경우는 큰 부분이 원재료인데 그 중에서도 곡물이거든요. 근데 곡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친환경 포장재를 또 많이 사용을 또 해야 돼요. 이런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해운주도 잘 가지만 해상운임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부 사실은 이 식품업계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사실은 가격을 좀 올리고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가격에 전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 좀 뭐 통제라든가 약간의 어떤 제재를 좀 할 텐데 어쨌든 좀 그런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격을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식품업계 같은 경우. 실제로 식품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악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한 가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주가에도 좀 선반영된 측면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아마 그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워낙 이 원가 측면에서 많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판가를 올릴 수 있다는 부분들. 사실은 이제 판가를 올리는 부분으로 또 주가 측면에는 또 좋은 측면이거든요. 또 반영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 보신다면 하락하는 와중에 있는 식품 업종에 대해서도 또 투자 기회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품 업계가 가격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것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우려의 정점에서는 충분히 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예, 연내 뭐 가격 인상 도미노 보시는 일단은 건지. 상반기에는 일단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예. 대부분 했거든요. 지금 뭐 예, 예. 맥주 가격 같은 것도 올라가고 했는데 그래도 아마 마진이 안 좋을까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 때도 기업들의 마진들도 참 중요하게 또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대기근 사태를 겪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연말까지 중단하겠다라고 공표를 해놓은 상황인데 에그플레이션이 도래할까요? 일단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지금 사실 이번에 전쟁 리스크 전에도 사실은 곡물가는 좀 들썩들썩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게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상기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곡물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던 터에 이제 러시아 또 전쟁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곡물가의 상승은 당장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물가를 또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한테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이제 곡물가가 상당 부분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원자재 관련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쪽을 유망하게 보면서 투자할 수 있을지 추세가 이어질 만한 쪽이 보이실까요? 일단은 지금 앞서도 이제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곡물가 같은 경우는 당장은 지금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떤 생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 또 이상기후 부분, 여러 가지 또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곡물가 강세는 좀 당분간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료라든가 비료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들, 장중에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런 좀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런 곡물 관련한 기업들이 좀 크게 변동이 크고 또는 또 상승 방향 쪽으로의 변동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밀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장한 기업들은 많지가 않고 주로 이제 비료라든가 사료 관련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국제적인 곡물가 인상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료라든가 사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료, 사료주의 움직임 당분간 시세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주셨네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 주식심화론 또 신규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토마토TV 투자클럽 이효열 전문가였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EU 정상회의 그리고 또 폴란드로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 주목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LG노텍이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네요.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대동이라는 기업도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양대 시장에서 52주 신저가 종목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오후장 갈수록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도 더 커집니다. 마감까지 토마토TV와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원달러 환율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